6장에서는 5장에 이어서 제어 명령문의 추가적인 명령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반복을 위해서 while 명령문을 배웠는데 6장에서는 for와 do while 두 개의 반복 명령문을 배우겠습니다. 5장에서는 if 선택 명령문을 배웠는데 6장에서는 if 선택 명령문들을 확장한 형태인 스위치 선택 명령문을 배우겠습니다. 또한 제어권의 흐름의 변경을 위해서 break와 continue 두 개의 명령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조건부 연산자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and 그리고 or와 이 두 개의 단락 회로 평가를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소 수점에 관계되는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for와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do while, 스위치, 그리고 break, continue, 그리고 논리연산자 이런 순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배운 while 반복 명령문과 같이 어떤 반복이 이루어지는 명령문들에서는 카운터 제어 변수가 필요합니다. 즉, 이 카운터 제어 변수를 통해 갖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 반복 명령문들이 빠져나가는지 그 시점을 카운팅해 주는 것, 즉 횟수를 세워주는 게 카운터 제어 변수입니다. 따라서 while문과 같이 반복에 필요한 명령문들은 이 제어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제어 변수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제어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기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될 때 그 루프, 즉 반복문이 빠져나가는지 이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while 반복 명령문을 사용해 갖고 10번을 반복하면서 그 결과를 화면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while 반복 명령문을 사용하기 바로 전에 카운터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 카운터가 앞에서 설명한 카운터 제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운터 제어 변수가 while의 헤드에 들어가서 조건식을 판단해서 참이면 이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다시 헤더로 돌아와서 이 조건식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카운터 제어 변수가 만약 거짓이면은 while 명령문들을 빠져나가서 이 17번째 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복 명령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운터 제어 변수, 여기 나와 있는 카운터라는 변수와 같이 카운터 제어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를 하고 반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제어 변수를 증가를 시키고 증가된 결과에 따라서 이 조건식을 판단하는 것. 이 4개의 형태를 모두 갖춰야지만 반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운터 제어 변수인 카운터는 인티저로 설정되어 있지만은 실수형인 더블이나 플로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로트나 더블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부동소 수점의 오류로 인해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명령문에서 사용하는 제어 변수는 일반적으로 정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while 명령문을 사용했는데 이 while 명령문을 대신할 수 있는 for 명령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앞에서 나왔던 while 명령문을 사용해서 수행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for 명령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while 명령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9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비교적 긴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 긴 라인으로 구성된 while 반복 명령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for 명령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명령문은 세마이콜론 2개를 두고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제어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하는 부분. 두 번째 영역은 이 제어 변수의 조건식을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제어 변수를 증가시키는 부분.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for 명령문의 블럭 안에서는 해당되는 카운터를 화면에 출력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진입하는 순서, 수행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 앞쪽에 있는 이 초기화 부분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서 조건식을 판단해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번째 줄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명령문이 수행된 결과 그 이후에는 다시 세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서 중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다시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for문에 진입하게 되면 첫 번째 이 영역 이 부분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가고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으로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수행한 결과 다시 세 번째 블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 이 조건식이 참이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세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블록 안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for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권은 16번째 줄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기화되는 부분들은 for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부분 한 번만 진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 번째,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된 이후에 for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while이나 또는 for와 같은 반복 명령문을 사용했을 때는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 카운터 제어 변수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운터가 1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출력 결과는 9까지만 출력이 되겠죠. 따라서 반복 명령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몇 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의도한 반복이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10개의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카운터 제어 변수를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래머는 1이 아닌 0으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운터가 10보다 작다라고 조건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10개의 숫자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0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카운터가 10보다 작다라고 해야 for 명령문이 10바퀴가 돌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출발할지 아니면 1로 출발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 명령문의 헤더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헤더는 3개의 영역으로 세마이콜론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제어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1로 초기화하는 부분, 두 번째는 반복 조건을 평가하는 부분, 세 번째는 제어 변수를 증가시키는 부분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표현식, 즉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네요. 여기에 표현된 이 카운터라는 변수는 반드시 for body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예제로 가보게 되면은 카운터, 이 변수는 제어 변수이지만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for의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로. 그렇지만 이 body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카운터는 소멸되게 됩니다.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블럭을 빠져나가게 되면 이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16번째 줄에서 카운터 그리고 0으로 초기화를 했을 때 이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는 지역 변수라서 바디가 닫히는 14번째 줄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번째 줄에서는 소멸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for body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에 body 밖에 사용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for 헤더에 있는 3개의 표현식, 즉 여기 있는 3개의 표현식들, 이런 것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로 가서 만약에 초기화하는 부분, 이 부분을 for 명령문의 바깥쪽에서
설정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도 컴파일 없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물론 제어 변수를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을 블록 안에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표현식 이 세 가지는 모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카운터 제어 변수를 증가할 때 현재는 뒤에 붙었습니다. 증가 연산자가. 그런데 앞쪽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앞쪽에도. 자, 앞쪽에 붙었을 경우는 성능적인 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어 변수가 앞쪽에 있는 것이 가독성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 변수를 증가하는 부분은 가급적 전미사, 즉 뒤에 붙는 것이 가독성에서 유리합니다. for나 while과 같이 반복 명령문에서 루프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 즉 빠져나오는 조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alse가 되는 조건이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반복 명령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false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for 반복 명령문의 헤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식이 for body에서 여기서 x와 y 이 부분, 그 부분이 for body에서 변경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한 루프에도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for header에 다음과 같은 표현식을, 산술적 표현식을 쓸 수는 있지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어 변수 for에 관계되는 제어 변수, 여기서는 J가 해당되겠죠. 이 제어 변수가 for body 안에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for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어 변수를 이 for body 안에서 변경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변경해야 될 경우, 제어 변수가 for body에서 변경해야 되는 경우, 즉 이런 경우 조금 아까 예와 같이 카운터 제어 변수가 이렇게 body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여기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제어 변수가 body 안에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예가 있다면은 for문 대신에 while문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for 명령문에 대한 UML 다이어그램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이 제어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초기화하는 부분, 진입을 해서 조건을 보고 참이면 현재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제어 변수를 하나를 더 증가시키고 다시 원래의 for의 헤더 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계속되다가 두 번째 영역에 있는 반복 조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그런 경우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이 for 명령문의 UML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또 다른 예제를 살펴봅시다. 앞의 예제에서는 카운터가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증가를 하면서 화면에 숫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것을 감소 연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줄여나가는 것. 자, 10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조건식이 0보다 큰 경우 그때 안에 들어가서 숫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출력 결과는 보시는 것 같이 10부터 1까지 감소되면서 숫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표현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즉 false가 되지 않는 경우, 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잘못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가 없는 논리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표현식, 이 표현식이 false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설정해야 정상적인 코드가 수행됩니다. 자, not 연산자를 쓸 경우 조건식에 크거나 작다가 아닌 not 또는 equal, 같다라는 표현식을 썼을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카운터가 1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조건식이 10보다 10이 아닌 경우 이 표현식을 사용했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표현식을 썼어요. 카운터는 2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폼은 바디하는 결과가 카운터가 1, 3, 5, 7 이런 홀수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도 이 카운터가 10, 즉 짝수가 되는 그 조건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한루프가 빠지게 됩니다. 무한루프. 따라서 false가 되지 않기 때문에 for는 무한루프를 돌게 된다. 따라서 이 조건식 for문을 빠져나가는 조건, 이 조건이 어느 시점에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 예제는 for 명령문을 사용해서 2와 20 사이의 짝수만을 합해서 그 누적된 결과를 토탈이라는 지역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12번째 줄에 for 명령문 헤더를 보게 되면은 카운터 제어 변수를 2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 제어 변수를 2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운터 제어 변수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가 참인 경우에 그 숫자를 토탈에 계속 누적해 나가게 됩니다. 20보다 작다라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면 17번째 줄로 와서 그때까지의 최종 누적된 값, 토탈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동을 하게 되면 110이 나오죠. 자, 이 경우 좀 다른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블럭 안에 있던 이 명령문, 이것을 헤더로 위치시킵니다. 컴마를 써갖고 위치시키게 돼요. 그리고 블럭 안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의 블록입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블럭 안에 있던 명령문들을 헤더에 위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130이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이 토탈 값은 한 번 더 누적됐기 때문에 결과가 13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헤더에 블럭 안에 있던 이 명령문이 헤더에 위치시킬 컴마를 써갖고 위치시킬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것 마냥 헤더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다. 컴마를 써갖고 그렇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는 어떤 사람이 5%의 이자율을 갖고 있는 은행에 $1,000를 투자를 해갖고 10년 동안 매년 마지막 달에 계좌에 있는 잔고라고 한다면은 투자한 원금과 이자율로부터 얻어진 금액, 그걸 합산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자, 수식을 보게 되면 P는 투자한 원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 더하기 R은 이자율, 그리고 N은 연수.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1년 차인 경우에는 P 곱하기 1 더하기 R의 1. 그 금액 A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만약 5년 차인 경우에는 1 더하기 R의 5승. 그리고 투자 원금 곱해 갖고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로부터 얻어지는 수익 총 금액.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은 두 개의 지역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린시펄이란 지역 변수는 데시멀 타입으로 되어 있고 투자한 원금을 저장합니다. 레이스는 더블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0.05 즉 이자율을 초기화하겠네요. 자, 헤더 부분을 출력을 한 다음에 for 명령문으로 들어갑니다. for 명령문에서 카운터 제어 변수는 2어가 되네요. 1로 초기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2어가 매년 1년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for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앞에서 나와 있는 투자한 원금의 이자율을 곱하는 수식, 그것을 다음과 같이 19번째 줄에 표현했습니다. 프린시펄은 투자한 원금 곱하기 그리고 매스라는 클래스가 나오네요. 이 매스라는 클래스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학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여기에 파워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네요. 자, 파워 메소드는 맷의 맷승 이런 과 같은 맷승을 계산하는 메소드입니다. 즉 1 더하기 R
1 더하기 R. 여기서는 1 더하기 레이스로 되어 있네요. 이어는 승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승에 해당되는 자리. 즉, 이 수식에서 n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R의 이어승. 그것을 계산해 주는 게 POW라는 파워 메소드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 연산을 통해서 최종 합산 금액이 나옵니다. 우선 포문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R, 거기에 1승, 그것을 원금과 곱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 합산된 금액을 23번째 줄에서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문의 증가연산자로 가서 2년차, 2년차에 들어오면 다시 1 더하기 R에 2, 1 더하기 R에 2승, 그 결과를 어마운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것을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3년차로 갑니다. 3년차에 들어와서는 1 더하기 R에 3, 1 더하기 R에 3승, 그것을 파워 메소드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결과를 다시 화면에 출력하는 것.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매년 투자한 원금과 이자율에부터 나온 수익금, 그것을 합산한 어마운트가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스 코드로 가볼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몇 군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13번째 줄, 그리고 16번째 줄, 그 다음에 23번째 줄, 그리고 폼은 끝을 의미하는 브레이스. 자, 이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번째 줄에 위치했네요. 자, 헤더 부분을 출력해 볼까요?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이어, 그리고 어마운트, on, 디파짓.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아랫자리에 연과 해당되는 연도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이것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1년차부터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마운트가 계산됐죠. 10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제어권이 23번째 줄에서 24번째 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1과 1년차, 그리고 투자한 금액 1050 화면에 출력됐습니다. 이때 여기서 문자열 보관이 일어납니다. 달러 표시가 있죠. 2열을 출력하면서 컴마를 두고 4가 있습니다. 4라는 것은 네 자리를 먼저 확보, 4개의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오른쪽 정렬을 해서 2열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2열은 1이죠. 즉 보시는 바와 같이 4자리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4자리에서 오른쪽 정렬로 2열을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1이 출력이 됐네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 1050을 출력하기 위해서 20개 자리를 확보를 합니다. 즉 조금 전에 출력했던 1 다음에 있는 이 위치로부터 여기 끝까지 20개 자리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공간에 어마운트 즉 1050을 출력을 합니다. 이때 C라는 포매팅 식별자, C라는 포매팅 식별자를 써갖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으로 표시됐네요. 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어가 2년차가 됐죠. 그리고 2년차에 해당되는 1 더하기 R에 2승, 이 결과가 1002.5가 나와 있네요. 그걸 동일하게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F5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 마냥 이어는 4자리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4자리에 오른쪽 정렬로 해서 이어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어마운트 1102.5, 이 숫자가 20개 공간, 2가 출력된 이후에 20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 1102.5,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라는 표시에 의해서 원 표시가
화면에 표시가 됐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매년 이자 수익금과 원금을 합한 금액이 이렇게 화면에 정렬돼서 표시되게 됩니다. F5 계속 눌러서 끝까지 가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됩니다. 소스코드에서 설명한 매스 클래스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수학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파워 메소드는 매스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로서 x와 y로 두 개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x의 y승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워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적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정적 메소드에 관계돼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이나 화일문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디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적화 기능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바깥으로 빼주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반복 명령문 바디에 이것은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깥으로 빼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바깥쪽으로 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보관에 대해서 나오네요. 소스코드에서 year와 amount,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컴마를 써갖고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year라는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4개의 너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오른쪽 정렬로 year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year가 5자리 숫자가 되어 있는데 숫자 포매팅 식별자가 4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year가 5개의 숫자로 모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가 무시가 되는 거죠. 자, 표현되는 수식이 작은 경우에는 4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고, 만약에 year가 4칸을 벗어난다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확장이 돼서 전체 year가 표시가 되고 4라는 것은 무시가 됩니다. 부동 소수점 오류에 대해서 나오네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무한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사적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부동 소수점 숫자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의 타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과 같이 중요한 부동 소수점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더블이나 플로트 대신 데시멀 타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플로트와 더블 타입은 표현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무한반복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플로트와 더블에서는 근사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플로트에 해당되는 메모리 공간, 더블에 해당되는 메모리 공간의 내용을 전부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모두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반올림되는, 즉 근사되는 표현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정확한 화폐 계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근사화로 표현되는 더블이나 플로트 변수를 사용하지 말고 데시멀 타입, 즉 120비트, 즉 정밀도가 높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데시멀 타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 화일 반복 명령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화일 명령문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화일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카운터를 1로 설정을 한 다음에 두 화일 명령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화일 명령문은 화일문과 다르게 반드시 한 번은 이 바디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디 내로 한 번은 들어가서 수행한 다음에 이 조건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카운터가 10보다 작다.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즉 참이 되면은 다시 2로 들어가서 또 2개의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화일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거짓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와서 17번째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일 명령문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즉 들어가는 조건에서 거짓이 되면은 화일 바디로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두 화일 명령문은 최소한 한 번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건식을 보고 거짓이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화일 명령문과 화일 명령문의 차이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화일 명령문의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화일 명령문과 다르게 우선 한 번은 바디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카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일에 있는 헤더를 평가를 한 다음에 거짓이면 종료를 하고 참이면 다시 반복 위치로 가서 또다시 바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일 명령문은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그 반면에 두 화일 명령문은 최소한 한 번은 들어가고 수행한 다음에 조건식을 판단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위치 다중선택 명령문입니다. if문 또는 if-else문은 if 헤더에 있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 if에 연결된 바디로 들어가고, 만약에 거짓이면은 else 쪽에 있는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수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반면에 스위치문은 여러 개의 케이스에 따라서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위치에서 각각의 액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액션은 상수 정수 계열 또는 상수수 문자 계열 표현식에 따라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면서 스위치문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예제는 A, B, C, D, F 성적에 따라서 각각의 성적에 대한 인원수를 세는 겁니다. 이때 스위치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드에서는 7개의 지역 변수가 모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토탈은 전체 성적을 누적하는 거고, 그레이드 카운터는 입력된 인원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A 카운터, B 카운터 이 지역 변수는 A 학점의 인원수, B 학점의 인원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지역 변수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입력을 해라. 아니면은 종료를 위해서 컨트롤 Z 단축키를 눌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컨트롤 Z라는 단축키는 널 문자를 의미합니다. 아스키 코드에서 널에 해당되는 문자가 입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자열은 만약에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널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컨트롤 Z, 즉 널이 아닌 경우, 즉 숫자가 입력됐을 경우는 화일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서 인풋된 문자열 타입을 정수형의 그레이드로 저장을 하게 되죠. 정수형으로 저장된 이 그레이드는 토탈에 누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카운터는 하나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입력된 그레이드, 이 성적은 스위치문의 헤드로 갑니다. 이 헤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75라고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10분의 75, 즉 7.5가 됩니다. 그러나 정수분의 정수가 됐기 때문에 7.5에서 0.5는 소수점 이하 자리는 삭제가 되고 7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스위치문의 헤드는 반드시 상수 계열의 정수 또는 상수 계열의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 또는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7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문에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케이스 7에 해당되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권이 40번째 줄로 이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서 C 카운터를 하나를 더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되면은 42번째 줄에서 점프를 해서 다시 51번째 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고 다시 화일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력했을 때 숫자가 다시 입력을 했다. 그러면 다시 그레이드에 저장을 하고 토탈에 누적을 하고 그레이드 카운터를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80을 입력을 했다. 그렇게 할 때는 10분의 80, 그러니까 8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31번째 줄에서 점프를 해서 37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B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브레이크를 두게 되죠. 브레이크 지점 39번째 줄에서 제어권은 51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화일문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레이드가 95가 입력이 됐다. 그럼 10분의 95. 그럼 결과는 9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33번째 줄로 갑니다. 33번째 즉 9라는 케이스로 들어가서 여기에 명령문이 있나 살펴봅니다. 명령문이 없네요. 그러면 다음 줄로 갑니다. 10에 해당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쪽에 있는 A 카운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번째 줄, 그 다음에 51번째 줄로 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각각의 케이스는 세마이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는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들만 세마이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들만 세마이콜론으로 되어 있고 케이스는 땡땡, 그러니까 콜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위치문을 정리해 보면 상수 계열의 값을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직진을 합니다. 언제까지? 브레이크 되는 지점까지. 브레이크 되는 지점에서 스위치문을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와 같이 95가 입력됐을 경우에는 제어권이 33번째 줄로 가서 다시 34번째 줄, 그 다음에 35번째 줄, 그 다음에 36번째 줄.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발견이 되네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51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문은 평가, 그 다음에 직진, 언제까지? 브레이크 지점까지. 브레이크를 발견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모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 케이스로 갑니다.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컬런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디폴트로 가서 F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은 디폴트에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없어도 48번째 줄, 브레이크가 없어도 어쨌든 스위치문의 끝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도, 디폴트에 브레이크가 없어도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위치문에는 빠져나오는 지점은 다 브레이크로 이렇게 식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비록 디폴트에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지만 브레이크를 넣어놓는 것이 스위치문을 좀 더 균형 있게 코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위치문을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레이드 카운터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됐으면 if문 안으로 안 들어갈 거고 하나라도 입력이 됐으면은 그레이드 카운터가 1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토탈의 그레이드 카운터를 나눠서 에버리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앞에 나온 스위치 명령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헤더에 나온 표현식, 그레이드 나누기 10과 같은 이런 표현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 표현식에 맞는 케이스 레이블 중 하나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치시킨 부분으로 제어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케이스 레이블에 있는 명령문들, 이 명령문이 있죠. 명령문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가 발견이 되면 브레이크 지점에서 스위치 명령문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 대신에 리턴 또는 through와 같은 키워드를 삽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브레이크 키워드를 쓰는 것이 스위치 명령문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자, 어느 케이스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 레이블로 갑니다. 자, 여기 있는 것 같이 어느 케이스도 해당되지 않으면 디폴트에 있는 이 레이블 쪽으로 이동을 해서 F 카운터가 증가되고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케이스 레이블에 있는 부분들은 브레이스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문은 이렇게 브레이스로 묶여 있지만 케이스 쪽에 있는 것들은 브레이스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스로 묶일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있는 이쪽 명령문들은
브레이스로 묶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의 레이블들은 서로 임의 순서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를 앞쪽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독성을 위해서는 디폴트 레이블을 케이스의 마지막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위치 명령문의 UML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느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에 대한 쪽을 수행을 한 다음에 뭐 A 카운터, B 카운터를 증가하는 것 같이 그런 명령문들을 수행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되면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다음번 케이스로 이동을 해서 그 해당되는 명령문들이 수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케이스도 수행되지 않으면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레이블로 가서 디폴트 레이블에 있는 액션들이 수행되고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스위치 명령문에 나오는 각 케이스는 상수 계열의 정수 또는 상수 계열의 문자열을 표함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우리가 정수형을 썼어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스 9, 케이스 10, 케이스 8 이렇게 정수형을 쓸 수 있지만 C와 C++과 다르게 C샵에서는 문자열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예제가 나오네요.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은 문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소스 코드로 가겠습니다. 오토폴리시라는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나오네요. 정수형인 어카운트 넘버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make and model과 state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생성자에서는 3개의 매개 변수가 있네요. 이들 매개 변수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앞에서 설정한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오토폴리시 클래스에는 isNoFaultSt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 state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스위치라는 지금 스위치 명령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문자열이 입력됐을 경우, 만약에 NJ 또는 MA와 같은 문자열이 입력됐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케이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oFaultState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true로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면은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을 가지고 스위치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제는 비교적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스위치문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스위치문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명령문을 썼습니다. 브레이크가 되면은 바로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브레이크 명령문을 다른 형태로 쓰는 방법들을 다음 예제에서 살펴봅시다. 자, for문이 있네요. 1부터 10까지 화면에 출력하라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for문 안에 if문이 있습니다. 카운터가 5가 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되면은 가장 가까운 for문, doWhile문, while문, 그리고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if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가장 가까운 for문, while문, doWhile문,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이 예제에서는 브레이크가 가장 가까운 for문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문에서는 10번의 반복을 통해서 화면을 출력을 하는 거지만 카운트가 5가 되는 시점에서는 for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4까지만 출력이 되고 카운트가 5가 되는 시점, 즉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되고 가장 가까운 for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브레이크에 연결된 가장 가까운 for, while, doWhile, 스위치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앞에 나온 브레이크문과 약간 차이가 있는 continue 명령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명령문은 바디 내에 있는 나머지 명령문들을 모두 건너뛰고 루프의 헤더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continue는 for, doWhile, while
이렇게 반복 명령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쓰는 것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잘 짜여진 그런 코드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아니면 성능적인 면을 고려를 하느냐, 이 두 사이에 선택의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드를 간단하고 명확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같은 명령문을 써서 빠르게 구현하는 것, 성능을 빠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 코드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지만 조금 전의 예제에서는 이 지점에 13번째 줄에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서 포문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출력 결과가 1, 2, 3, 4가 나왔습니다. 자, continue라고 되어 있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for, while, do while 그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제어권이 1인 경우, continue가 카운트가 1인 경우 1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조건이 거짓. 그러면은 16번째 줄로 제어권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있는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전에 1이었다가 2가 됐죠.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고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16번째 줄로 제어권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다가 5가 됐다. 카운터가 5가 됐다. 5는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폼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5는 5보다 같다. 참입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13번째 줄로 가서 컨티뉴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제어권이 16번째 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9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컨티뉴가 있는 지점에서 다시 반복문에 헤더로 들어간다는 것. 반복문에 헤더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5에서 6이 됩니다. 6은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은 5와 같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16번째 줄로 와서 화면에 6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5가 빠진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를 보게 되면 브레이크 되면은 가장 가까운 포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컨티뉴는 이 아랫부분, 컨티뉴 이 다음에 있는 여기서 14번째 줄, 15번째 줄, 16번째 줄 이런 것들은 스킵하고 다시 포문에 헤더로 돌아간다는 것. 돌아가서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고 다음번 조건식을 판단하는 것.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continue라는 말은 이 continue가 있는 이 아랫부분, 폼은 끝나는 지점까지 이 아랫부분은 모두 스킵하고 다시 포문에 헤더로 돌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문과 브레이크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명령문과 반복 명령문에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관계 연산자 그리고 동등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단순 조건들은 하나의 표현식에 대해서만 참과 거짓을 테스트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C샵에서는 이러한 단순 조건의 표현식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 갖고 복잡한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논리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AND 연산자는 if문에서 왼쪽에 대한 조건과 오른쪽에 대한 조건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젠드가 F이고 그리고 age가 65보다 큰 경우 그의 경우에서만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AND 연산자는 이 동등 연산자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동등 연산자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괄호를 사입해 갖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리표 조건부 AND 연산자에 대해서 진리표를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이 모두 false인 경우에는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false가 하나가 더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AND 연산자는 반드시 오른쪽과 왼쪽이 참인 경우에만 그 결과가 참이 됩니다.